암호화폐 전문 방송 코인 넘버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윤송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할 게스트분들을 소개해드릴게요. 개그맨 이영식 씨.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열심히 공부해라. 오늘도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남자 영식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두 분이세요. 먼저 법률사무소 대건의 최준영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법률사무소 대건 대표 변호사고요. 현재 서울가정법원 전문가 후견인 맡고 있고요.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다. 네. 밤에 라디오 듣는 것 같은 기분이네요. 전화통화 한번 하고 싶어요, 나중에. 다음번 게스트를 소개해드릴게요. 한동대에서 경영경제부의 김일성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한동대 경영경제학부 김일성이라고 하고요. 현재 국가인프라 국제관계연구원 대표를 맡고 있고 월드 핀테크 협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월드 핀테크 협회면 글로벌한 협회.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핀테크 산업에 기업이나 정부, 투자가들이 모여서 전 세계적인 핀테크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도모하는 그런 협회 모임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게스트 두 분을 모시고 토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베스트 리플왕, 베스트 질문왕을 선정하도록 하겠는데요. 리플 100개의 주인공은요. 바로 김 K SW님과 KG님입니다. 두 분은 아래로 지갑 주소와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리플 100개 보내드리고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매주 그 당첨 주인공을 발표를 하는데 못 보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실 수 있는데 매주 꼭 본방사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생방송 토크쇼 코인 넘버 원 지금 시작합니다. 하는 거를 별도로 만들고 그 인원 모집 카페를 별도로 내고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피해의 상황은 그 서버가 거래소가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1시간 반가량 거래소 사이트가 마비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사이에 약 285만 원에 이르던 비트코인 캐시의 가격이 150만 원으로 하락하는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그 비싼 거래소를 이용하던 모든 회원들이 매수나 매도 양쪽으로 전부 다 거래가 안 되면서 그 금전적인 손실을 본 상황입니다. 추산치로 약 2천억 원 이상의 피해를 보지 않았나 지금 예상이 되고요. 열흘 안쪽으로 피해 금액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나올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되게 효과처럼 있는데 매도를 눌렀을 때 매도가 떴었고 매도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때 느꼈을 때 이 사건이 역사상 비트코인 역사상에서 블록체인 역사상에서 앞으로 크나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호가를 달리고 있던 부분이라 아주 그냥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루에. 이번 사태가 전산장애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니 제3자에게 매각이 됐더라 하더라도 우리 한 7,000명의 모든 회원들은 제3자의 매각하는 그 사회에 저희들은 책임을 충분히 묻고 끝까지 저희는 피해 보상을 위해서 모든 의원들이 이렇게 매진하고 있습니다. 개인 거래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구조밖에 안 되어 있는데 관련법이나 제도 장치들이 충분히 마련이 되어서 추후 이런 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개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다소 무겁습니다. 빗썸 집단 소송 보상 받을 수 있나입니다. 올해 정말 갑자기 12일 날 빗썸 서버가 폭주하면서 다운되는 사태가 일어났었죠. 이로 인해서 또 정말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났는데 과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변호사님? 교수님, 이게 어찌된 일이죠? 11월 12일이었죠. 한 오후 4시쯤에 네. 이 글로벌 거래량이 막 늘어나면서 이 빗썸의 그 거래량이 폭주해가지고 서버에 과부하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 접속 장애가 발생한 그 당시에 그 접속자 수는 평소에 한 1,600에서 1,700%, 그러니까 뭐 16배, 17배라는 뜻이죠. 아주 폭증하는 수준이었고 거래량도 10월 평균보다도 한 8배에서 9배 정도, 거의 10배 가까운 거래량이 왔다 그러니까 뭐 서버가 감당을 못한 거죠. 평상시에 접속자보다 그 폭증하니까 시스템에서 감당 못하니까 이제 과부하가 일어나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비트코인 캐시가 갑자기 엄청나게 가격이 급등했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정말 모두들 깜짝 놀랐었잖아요. 대단했었죠. 그러게요. 네. 그때 이제 가격 같은 경우를 보면요, 그 비트코인 매각 그 자금이 비트코인 캐시의 매수 자금으로 좀 쏟아져 들어왔어요. 당시에 그 가격대를 한번 이렇게 짚어보면은 비트코인은 8,000달러에서 6,000달러대로 급락을 했고요. 동시에 비트코인 캐시는 한 8,900불 선에서 2,400불까지 아주 치솟아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도 매수세가 이제 올리면서 3시 한 반 정도인가요? 그때쯤에는 이제 그 280만 원대까지 급상승을 했고 그 직후 한 5분 뒤에는 이 매도 물량이 확 몰리면서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 시점부터 이제 서버가 이제 그 다운이 돼서 네. 팝업 창에는 뭐 다시 이용해 주세요 이런 게 떴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이제 그 빗썸 측에서는 간소화 거래 메뉴라는 걸 설치해 가지고 그 거래를 시작해야 했는데 그때 이미 벌써 가격대가 네. 도표 보시다시피 이제 140만 원대였습니다. 아유. 그러면 3시 반에 280만 원대에서 5시 반에 140만 원까지 소위 반토막이 났으니까 그 2시간 동안 거래를 못한 투자가들은 빗썸의 서버 문제로 금전적인 피해를 봤다라고 이제 항의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저는 태어나서 처음 본 것 같아요. 거의 일장춘몽 뭐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손해를 본 피해자들이 모여서 집단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회원수가 무려 7,000명이 넘는다고 하고 소송 의사를 밝힌 인원도 또 상당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나요? 예, 현재 뭐 여러 사무실에서 모집 중이라고 알고 있고요. 저희 사무소에만 현재 뭐 수백 명 이상이 문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점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집단 소송이라는 것과 엄밀한 의미에서의 집단 소송제라는 말의 차이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엄밀한 의미 집단 소송제라는 것은 뭐 피해자 한 명이라도 소송을 한 경우에 승소를 하고 그리고 나면 나머지 피해자들도 뭐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저절로 판결 결과에 따라 배상을 받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이번 빗썸 사태의 경우에는 소송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지만 그 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뭐 법적으로 굳이 구별을 하자면은 정의를 내리자면 공동소송이라고 볼 수 있는 네.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배상과 보상이라는 개념인데요. 법적으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배상이라는 개념을 흔히 씁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뭐 교통사고 난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렇게 흔히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보상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거는 토지 수용의 경우에 손실 보상이다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경우에는 보상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래서 이번 빗썸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불법 행위다라고 해서 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빗썸 같은 경우는 우리는 잘못한 것은 없다. 다만 보상 정도를 해줄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배상과 보상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쓸 때는 좀 비슷한 단어처럼 들리는데 이렇게 법률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봤을 때 조금 또 틀린 의미가 또 될 수가 있겠네요. 이게 좀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그 포털 사이트에서 이렇게 알려지면서 엄청나게 이게 이슈가 됐거든요. 네. 그렇죠. 네. 빗썸은 집단 소송제가 아닌 공동 소송으로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이 피해를 본 소송자들은 꼭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또 배상이나 이렇게 나중에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피해자들 그 각각의 개별적인 특성을 좀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게요.
그 당시 서버가 다운될 때 매도 주문을 걸었던 피해자도 있는 반면에 뭐 마음속으로만 생각만 하고 있었던 그런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다운됐는데 그 소식을 듣고 로그인을 하려고 계속 시도를 했던 그런 피해자가 있을 수도 그걸 있습니다. 어떻게 찾아냅니까? 그 내가 뭐 사람이 많이 이런 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 서버를 어떻게 다 일일이 다 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현실적으로 캡처나 뭐 이런 것들을 해놓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빗썸 측에 뭐 당장 뭐 요구를 한다고 빗썸 측에서 어떤 자료를 넘겨줄 것 같지는 않고요. 실제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회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아내야겠죠. 그래서 그런 피해자들 각각 다 개별적인 특성이 있고 뭐 다들 억울하시겠죠. 그렇지만 이제 법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현실적으로 체계적으로 입증을 하고 논리적으로 주장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손해의 어떤 유형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뭐 사건 당시 자고 있다가 눈을 뜨고 일어나니까 바로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진 건데 사실 뭐 저도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제가 좀 뭐 저는 사실 소송 걸지 않았는데 소액의 좀 약간 피해자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많지는 않은데 딱 그 시점에 많지 않아서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할 정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일반 사람들은 심지어 전세금을 넣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게 사실 심각한 건데 이게 사실 배상받기가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자다 눈 뜨고 일어나니까 그냥 폭락이 돼 있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뭐 물론 그분들도 굉장히 억울하시겠죠. 뭐 우리 이영식 씨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런 뭐 자다 일어나니까 이게 폭락이 됐다 이런 분들 사실은 어떤 직접적인 손해를 보고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은 부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간접적인 손해가 아니냐라고 이제 판단이 될 가능성도 높고요. 사실 그런 부분까지 이제 다 고려를 한다면 실제 소송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열심히 좀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화해서 좀 배상을 위한 노력을 한다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면서 아무리 이렇게 공동으로 소송을 하고 있지만 각자 배당받는 어떤 보상금은 좀 틀릴 것 같아요. 틀리겠죠.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저희는 손해배상액을 서버 다운 직전의 가격과 서버가 복구된 이후에 차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산정을 해서 청구를 할 예정인데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들이 좀 구체적으로 세분화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만약에 고려를 해서 실제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진다면 조금 다소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런 금액들이. 속상합니다. 근데 진짜 이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지금 그 포털 사이트 들어가다 보면은요 엄청나게 이게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게요. 이 관련된 소송 뭐 카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쵸. 근데 이제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해봤어요. 오히려 이 빗썸이라는 회사가 오히려 더 부각이 되지 않았을까? 더 알려지지 않았을까? 네, 왜냐면 모르는 사람도 알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게 안티를 또 펜으로 바꿀 수 있을지 뭐 또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광고도 많이 하는 것 아직까지는 같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교수님은 이번 사태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글쎄요, 이 본질적으로는 아까 우리 이영식 씨 말씀하신 대로 빗썸이라는 회사도 물론이고 또 관련돼 있는 투자가들도 말할 것도 없지만 더 중요하게는 이제 정부 측에서 금융당국에서 이 사태를 어떻게 이제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마련케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보면은 이제 그 대한민국 금융당국은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의 입장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분명히 이제 조단위 그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뭐 어쩔 수 없이 일단 피해자가 발생하는 서버 문제도 생기고 그랬는데 이 사태에 대해서 그냥 관망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부 측에서는 적극적인 그 정책을 좀 펴서 보호를 하거나 규제를 해서 이런 식의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 더 이상 어떤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뭐랄까 소비자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떤 그런 그 정책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굉장히 안성맞춤적인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공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때 서버가 좀 문제가 생겨서 못 팔았다가 만약에 다음 주에 280만 원을 다시 간다면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굉장히 공감하시는 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분은 개인적으로 어떤 만회가 되겠지만 또 먼저 파셔서 피해를 그쵸, 받으신 별개인 분들의 거죠. 또 입장이 당연히 별개가 있을 되겠죠.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손해를 받든 또 이익을 받든 누군가는 그런 격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그 당시의 사태고 일주일 뒤에 가격이 또 바뀌었다 해서 그걸로 뭐 이제 속된 말로 퉁친다.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고 논리적으로 맞지 네. 않는 거죠. 그렇죠. 네. 변호사님은 이번 사건을 맡게 된 어떤 계기나 뭐 발단이 있나요? 큰 계기는 아니고요. 지인분이 피해자분 중에 하나세요. 이영식 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 가볍게 들어가신 분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이 연락을 주시고 해서 또 맡게 됐습니다. 그럼 그분들을 돕다가 이렇게 점점 커진 건가요? 그렇죠. 사람들이 예, 점점 들어오는 주변에 계신 형태. 분들도 예, 또 같이 참여를 해주신다고 해서 네. 예, 이번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지금 2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도 빗썸에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어떤 대책이나 결론이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자료 화면이 좀 저희가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지난 13일에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과문이 지금 전부인데요. 지금 대책은 안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가 사실은 오늘 좀 섭외 요청을 했었는데 방송은 일치 안 한다고 해서 어떤 지금 공식적인 답변은 아직까지는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빗썸 측에서 어떤 보완책을 내놓을지 뭐 저도 궁금한데 어떻게 될까요, 교수님? 글쎄요, 그 빗썸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그 이번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는 그 단순한 사과문 정도 끝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이제 옛날에 그 비트코인 초기 시절에 일본의 그 마운트 곡스라는 거래소가 있었었어요. 네. 당시에는 이제 서버 해킹 사건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서버에 보관되어 있던 비트코인이 다 이제 도난을 당하는 아주 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었는데 그때도 비트코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소의 서버 문제였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는 이제 해킹 문제는 아니지만 서버의 과부하로 인한 서버 자체 문제이니까 본질적으로 볼 때는 서버의 문제라는 것은 이제 똑같은데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그리고 금액이 작고 많고를 떠나서 소위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트코인이든 비트코인 캐시든 걸 사고 팔 때 그 소비자들은 혹은 투자자들은 실제 현금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분명히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서버가 부실해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 이거는 굉장히 그 뭐랄까 객관성으로 봤을 때에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을 계기로 해서 기업은 기업대로 서버를 좀 확실하게 만들 필요가 있고요. 또 정부 당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당국도 이걸 남의 일로 보지 말고 이번 기회에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빗썸 사과문을 보니까 평균 내 접속량의 800에서 900가량 상승을 했고요. 동시대 접속자 수가 1,800% 가까이 이렇게 급증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버 점검을 위해서 잠시 다운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폭주를 해서 평소보다 많은 접속자 수로 인해서 이렇게 잠시 다운된 건지 아니면 뭐 일부러 잠깐 정말 점검을 위한 건지 지금 참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점검이었는지 또 어떤 사태였는지 조금 하필이면 궁금해요. 그 타이밍이 또 그렇게 돼가지고 너무 이게 안타까웠다. 지금 말이 많습니다. 고의다 아니다 이러면서. 네, 맞아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예, 뭐 고의로 그렇게까지 했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요. 만약에 고의로 이런 사태를 야기를 했다라면 정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요. 뭐 정말 내부 거래를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싶네요. 그러게요. 설마 그 정도까지 아니고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곧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고요. 근데 시스템이 정상화하는 동안 대기 상태에 있던 매수 매도 거래까지 일괄적으로 스톱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이래서 또 소비자들의 불만이 좀 급증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글쎄요, 매수 매도권에 대한 일괄적인 취소의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우선돼야 될 거는 사실은 서버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 과실이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건 발생 이후 수습 태도에 대한 좀 소비자들의 불만도 이렇게 조금 나오고 있는데 그냥 홈페이지에 사과문 하나 이렇게 딸랑 올라왔다고 전화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은 또 손실이 있어서 얼마나 애태우셨겠어요. 그러고 나서 또 빗썸에서 부산에서 어떤 이벤트장에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또 일부 시각에서는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또 홍보에 또 이렇게 매달리냐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조금 있었던 것 그럴 같아요. 수 있죠. 아무래도. 예. 이 어떠한 이유에서건 간에 이 고객들이 손해가 발생한 상태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회사 측에서는 이 모든 회사의 역량을 사태 수습을 하거나 고객들의 어떤 불편을 갖다 해소해주는 그런 쪽으로 좀 그 집중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듣는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국가의 재난이 발생했는데 고위 공무원들이 뭐 다른 일 때문에라도 어떤 뭐 파티를 벌인다 이래 버리면 비난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측에서는 어떤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라도 그 고객들의 마음을 좀 달래주는 그런 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법적인 책임은 둘째 치고라도 일단 도의적인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부터 뭐 잡혀있을 행사일 수도 있지만 뭐 이런 큰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4월 만에 이런 류의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더 큰 공분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자숙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 시간이었는데. 이게 사실 오해받을 행동은 조금 피해가는 게 이 시기에 좋긴 하다라는 생각도 조금 드네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털 사이트도 그렇지만은 그 지상파 뉴스에서도 우리 빗썸 사태를 좀 다뤘다고 하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예. 뭐 뉴스. 여기저기에 지금 검색어도 많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네. 매스컴에도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지상파 뉴스에 다룰 정도면은 굉장한 사건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이 암호화폐를 더 이상 이제는 어떤 특정 투기 세력의 투기 상품이라고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상파 뉴스가 다뤘다는 것은 국가적인 이슈, 사회적 이슈가 됐다는 것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저는 이제 정부 얘기를 오늘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이 이제 언제부터인가 동부가 금융허브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런 정책을 좀 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말로만 하는 구호성 정책은 이제 의미가 없는 것인데 이렇게 이제 어떤 사회적 이슈가 생겼을 때에는 발빠르게 좀 대응을 해서 빗썸이라는 기업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수많은 기업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죠? 빗썸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또 투자자들 더 많아질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 거래 물량이 지금 뭐 6조다 뭐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코스닥 거래 물량보다 같거나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이제 이 금융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라도 금융시장은 소위 국경 없는 글로벌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현 사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사안을 처리하는 정책적인 개입이나 관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좀 국가의 합니다. 대응도 뭐 강 건너 불구경이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러게요. 지금 일부 시각에서는 또 이건 예고된 일이다. 왜냐하면 사실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인터넷 쇼핑몰 거래소처럼 통신사 판매업으로 분류가 돼 맞아요. 있고 금융당국의 어떤 관리나 이런 것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는 금융회사가 아니죠. 통신 판매업자로 신고가 돼 있어 운영을 하고 있고 뭐 11번가 뭐 지마켓 이런 오픈마켓과 똑같다고 지금 봐야 될 거고요. 근데 사실 외견상으로는 주식을 거래하는 증권회사나 뭐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직 규제나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는 이유는 사실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법적 성질이나 지위가 아직 뭐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에 검찰이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 압수를 한 이후에 법원에 몰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경우에 법원이 어떤 경제적인 실체나 가치가 없다라고 해서 몰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사례가 최근에 있었는데요. 근데 이런 지금 현재 거래소에 대해서 이걸 단순한 어떤 판매업자나 통신 판매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느냐? 적게는 지금 하루에 수천억에서 많게는 6조 원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거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0.15%에 달하는 그런 수수료를 얻고 있는데 단순히 그냥 투기 세력이다라고 해서 그냥 치환을 해가지고 그냥 판매업자라고 얘기한다는 건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실제 미국 시카고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선물 상품으로 상장을 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석유나 금 이런 것들과 동일하게 본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 가치가 없다라고 그냥 묻어버리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현재 거래를 하고 있고 또 지금 빗썸 사태의 경우에 피해도 많았던 거고요. 예.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네, 지금 관리 당국의 어떤 규제를 받고 있지 않고 통신 판매업으로 분류되고 있기 네네네. 때문에 네. 우리가 좀 해외 사례를 좀 살펴보면은 어떤 그 타산지석의 어떤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암호화폐의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영국과 독일, 미국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도 네. 될까 모르겠습니다. 영국은 그 영국의 법정화폐인 파운드화하고 비트코인을 동일한 법적 지위를 일단은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런던을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가장 활성화될 수 있는 국가로 도시로 만들겠다 선포를 해서 일단 디지털 금융 선진국을 만드는 것을 일단 국가가 앞장서기 시작했고요. 독일도 미국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거래를 활성화시키거나 적절한 규제를 통해서 소비자 보호를 갖다 없애게 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아직은 이제 거기까지 못 간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제 그 정부에서는 암호화폐 양성화 정책을 펼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두 가지 효과가 생기게 되는데 이 양성화 정책을 펼치게 되면 첫 번째는 이제 그 암호화폐하고 디지털 금융시장이 활성화가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 산업 전반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촉매제 활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금융 거래가 많아지기 때문에 실물 거래나 실물 경제도 커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지원과 동시에 적절한 규제 정책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런 빗썸 사태가 나타났을 때 소비자도 기업도 어떤 정책적인 법령 안에서 보호를 서로 받게 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정부가 이 암호화폐 시장을 남의 일 보듯 할 것이 아니라 좀 날카롭게 표현을 해도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어떤 디지털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글로벌 금융선진국을 만들어야 할 정부의 책임은 당연히 나와야 되고 그걸 하지 않는다면 심하게 표현하면 정부가 직무유기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참 주제가 좀 어렵고 그러네요. 네, 이게 무겁고 이제 네, 굉장히 채팅방도 오늘 굉장히 핫해요. 난리가 났습니다. 네. 지금. 네. 지금 일본의 경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근데 네. 예, 해외 사례는 제가 확인은 적절하게 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사실 얼마 전에 빗썸 같은 경우만 봐도 6월 1일경에 리플 상장 때 굉장히 유사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뭐 그때 당시는 지금과 같은 그런 거래량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버가 다운이 됐었는데요. 그런 경험이 있었고 과거에 어떤 과거 있었던 거래소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됐다라는 거는 좀 이해하기 힘든 일이기도 해요. 더욱 좀 비난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채팅방에 이영택님께서 수수료로 돈도 많이 벌면서 그 돈으로 고객에게 더욱 신경 썼으면 이런 사태가 없었을 텐데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사실 갑자기 암호화폐 시장이 급 성장하고 있기는 해서 일일이 다 이 모든 대안과 뭐 앞으로 일어날 것들을 다 대비하기란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 당국에서도 좀 암호화폐 관련 법을 아직까지는 또 많이 만들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법규가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지금 당장은 뭐 규제하고 보호하는 네. 법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규정이 없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뭐 보호를 못 해주겠다, 규제를 못 한다 이런 뭐 정부의 어떤 뭐 관계자의 그런 의견 표명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앞으로 이걸 그냥 방치하고 놔둔다라는 것은 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 다른 나라, 뭐 호주나 이런 경우에는 그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거래세를 뭐 부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다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역시 법 테두리 내로 좀 끌어들여서 규제를 하고 보호를 함으로써 이런 다수의 그 관계된 사람들을 보호도 하고 더 양성화해서 좀 활성화시키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뭐 합니다. 사실 이게 뭐 쉽지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쉽지는 않죠. 근데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지 않은 이 상황에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뭐 조금 좀 안전성을 좀 조금 하면서 정말 즐거운 거래를 뭐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그냥? 글쎄요. 지금 당장 뭐 안전한 거래를 한다는 뭐 어떤 담보 장치나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뭐 지금 결국은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해도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어떤 정부의 어떤 기대는 그런 것들은 기대를 할 수가 없고 결국은 우리가 민사 사법 일반의 원칙에 따라서 보상을 청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현실적으로 뭐 안전한 장치가 있느냐 사실은 현재로서는 좀 쉽지 않다
뭐 없지 좀 않나. 한 말씀 드리면 지금 네. 이제 암호화폐 거래는 소위 그 투자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격의 급락이 뭐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인데 그렇죠. 본질적으로 보면 이제 그 증권 시장 증시 거래하고 유사하다고 봅니다. 증시 거래는 본인이 투자가가 자신의 어떤 돈을 가지고 자신의 책임하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지 누구한테 어떤 항의를 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 마찬가지로 그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증시나 암호화폐 거래는 투자 형태이기 때문에 안전거래라는 개념에서 볼 때는 이제 그 약간 장기적으로 보고 이렇게 어떤 그 단기 차익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식의 어떤 그 투기 형태의 투자하지 마시고 좀 더 좀 묵직하게 좀 더 좀 멀리 보고 하시면은 좀 더 안전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시장 차원에서 어떤 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안전한 거래하는 방법이 오늘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그냥 안 하는 게 낫다. 중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거지.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괜히 해서 왜 탈을 만드냐 이런 사람도 있는데 말씀대로 좀 멀리 보고 네,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투자니까요. 이게 참 각자 입장에서 참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당국에서 봤을 때는 소득세나 이런 세금을 내지 않는데 왜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참 다양한 시각에서 좀 아직까지는 많이 헷갈리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암호화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떤 소득세나 이런 부분들 뭐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주식 매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대주주나 그 비상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세를 현재 부과를 하고 있지는 않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래세를 부과를 이제 할 수 있느냐. 거래세 현재 이제 주식 매매 같은 경우는 거래세가 부과가 되고 있고요. 이 암호화폐의 경우에도 거래세를 부과를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각이 들 수 있고 부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보호나 규제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뭐 그런 주장도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럼 거래세를 부과를 하더라도 정부에서 보호를 하고 또 규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역발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더 적극적인 관리나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요. 이 화폐는 그 5가지 조건이 있는데 다 얘기하면 복잡하고 하나만 얘기하면 화폐 수용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즉 화폐로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그 개념인데 이 암호화폐 자체는 이미 제한된 범위이지만 화폐로서 수용성을 이미 지녔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 상품권을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럼 그것도 그 제한된 범위이지만 화폐로서의 수용성을 이미 가졌거든요. 즉 상품권을 제시하면은 현금으로 인정해 상품을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암호화폐가 아직 대한민국의 법정화폐, 뭐 영국처럼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미 시중에서는 제한적 범위이지만 화폐로서의 그 가치를 이미 띄고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이거를 무시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 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암호화폐 이용해서 거래나 투자가 이루어지고 만약 이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했다면은 소득세를 법에서 규정한 대로 부과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정부에서는 이 사태를 보고 그냥 이건 우리 일이 아니다 하고 그냥 선을 그을 것이 아니라 이걸 계기로 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양성화 정책, 지원 정책 그리고 필요한 그 규제 정책을 시급하게 좀 관여하지 않는가 생각을 좀 합니다. 이번 소송이 암호화폐에 관련된 어떤 첫 번째 암호화폐 거래소에 관련된 첫 번째 어떤 큰 소송이 아닐까 싶은데 이번 결과에 따라서 또 앞으로도 정말 이 거래소들에 많은 영향을 끼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빗썸 회원가입 시 제공되는 약관을 보면요. 좀 몇 가지 조항들이 좀 걸리는데 제4장 15조 조항과 그리고 4장 16조 조항을 좀 걸리더라고요. 지금 거래소에서 입금이나 출금 이용을 제한할 수 있고 뭐 이런 문구들 몇 개가 여기서 투자자들도 동의하는 사항이라는 말이면 첫 번째 회원가입을 할 때 어쨌거나 체크를 눌러야 되잖아요. 이거를 체크를 눌렀기 때문에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뭐 약관에 가입을 하면서 체크를 했다라는 부분 이제 동의를 했다라는 거죠. 어떤 계약에 있어서 서로 양자의 합의가 있었다라는 것이 되고 그 합의 동의가 있었다라면 그 계약에 이제 구속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인데요.
근데 모든 계약을 다 이제 동의를 했다라고 해서 이제 구속이 되느냐? 사실은 이런 이제 약관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좀 다시 말씀드리면은 정책상의 결정에 따라서 어떤 이용 같은 것들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약관에 대해서 그 정책상의 결정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어떤 불공정한 부분까지도 수용을 한 그런 개념이라면 이 부분은 어떤 일부에 있어서 무효라고 판단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뭐 법원의 어떤 판단이나 해석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상의 결정을 통해서 뭐 취소를 하느냐 마느냐 이전에 그 선행돼야 될 판단의 문제는 사실은 서버 관리에 있어서 근본적인 어떤 의무를 다 했느냐,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사실 그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밝혀진다면 뭐 정책상의 어떤 판단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게요. 지금 현행법상 암호화폐를 규제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고요. 지금 성격도 지금 규정이 지금 안 돼하고 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정부 당국이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승리를 할 수 있을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하시면 좀 정부 당국의 보호나 규제의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하고 어떤 소송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느냐 부분은 사실은 별개 문제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규제와 보호의 어떤 그 법 테두리 내에 있느냐 여부를 떠나서 일단 거래소를 이용하기로 한 이용 계약을 한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거래소에서는 서버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 관리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과실이 있고 제대로 이행을 하지 못했다라면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어떤 관리상의 과실이 있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사법 그 원칙에 따라서 얼마든지 책임을 물을 수가 있으니까 금융당국의 보호의 뭐 테두리에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은 사실은 별개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실제로 소송이 이렇게 제기되면 법원에서는 과연 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어떻게 좀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 또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뭐 아까 말씀 살짝 드렸지만 검찰에서 뭐 그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 이제 압수를 하고 몰수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법원이 조금은 이제 굉장히 그 보수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 몰수를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사실 이번 소송들이나 이 앞으로의 어떤 것들을 이제 상황을 고려를 한다면 좀 더 전향적인 판단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입장 변호를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짧게 끝나진 않겠죠? 네. 물론 그렇겠죠. 예. 어떻게 보세요, 대충? 너무 오래 걸릴까요, 이게? 이 기본적인 소송 기간에 네. 대해서 말씀입니까? 소송은 뭐 2-3달 안에는 끝날 수가 없고요. 이거는 뭐 일단은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잖아요. 이 서버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변호사인 저로서도 그냥 뭐 말만 들어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이나 빗썸 측의 자료 제공도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근데 저희가 임의적으로 뭐 빗썸 측에다가 자료 좀 주십시오라고 소송 전에 요청을 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제공을 할 리도 만무하고요. 예, 안 주겠죠. 쉽게 말해서 보여주지도 않겠죠. 실제로 소송을 통해서 저희가 법원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받고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이제 뭐 그렇게 되면은 소송 기간은 뭐 2-3달 안에 끝날 일은 없고요. 그러게요. 조금 장기화될 확률도 높습니다. 네, 예. 제가 봤을 때는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 어떤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번 원래 첫 번째 어떻게 사례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번들이 조금 더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교수님이 봤을 때는 또 이번 소송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네. 시카고 머컨타일 엑스체인지, 시카고 상품 거래, 선물 거래소에서는 이제 관련된 이 업계를 상장시키고 거대 증시에서 거래까지 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소위 금융 선진국이니까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무책임한 발언을 생각하고요. 한국도 이제 현재 빗썸만이 아니라 또 어떤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또 거래소 분명히 생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버리면 이제 시장의 그 원칙에 의해서 소비자들은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그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거래소를 찾게 될 것이고 정부는 그 정도 될 경우에는 이제 정말 남의 일하고 손 놓고 있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 계기는 이 국지적인 사건으로 볼 때에는 피해자도 생겼지만은 그거에 대한 이제 보상은 이제 그 상태 내에서 이제 또 해결이 돼야 될 것이고 좀 더 이제 그 뭐랄까요 본질적으로 볼 때는 정부나 시장과 그 투자가가 모두가 다 이번 계기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좀 그 안전하고 좀 더 그 전문적인 그 거래 환경을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이번에 비트코인 캐시가 가장 정점을 찍었을 때 빗썸에서 그 거래량이 전 세계 50%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많은 거래량이 있었는데 그래서 정말 많은 피해자들도 있었고 그 피해 규모가 또 엄청나대요. 5조 가량의 비트코인 캐시가 빗썸에 묶여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그런 보상안이 나올지도 참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예, 뭐 궁금합니다. 보상안에 대해서 글쎄요. 어느 정도 뭐 구체적인 보상안을 내놓겠다라는 입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건 잘 알 수는 없겠지만 전혀 없는 거죠 지금. 예, 근데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1등 기업이고 가장 많이 거래가 되는 기업 이미지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위자료 정도 수준에서 보상안을 내놓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보상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실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워낙 많고 피해 규모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분들이 과연 만족할 수 있을까? 실제 만족할 수 없다라고 다들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러게요. 이 위자료에 대한 판결이 또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고 과연 이 부분에 또 만족할 정도의 수준이 나올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법원까지 가서 만약에 위자료 수준의 배상 판결이 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미미한 수준에 그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 피해를 받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 우리가 배상을 받는데 좀 주력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집단 소송 모임에서 한 얼마 정도 지금 소송이 올라와 있나요? 그 뭐 어떤 사람 네, 그 수 피해 액수가 한 어느 정도 피해 되나요? 액수요. 피해 액수를 다 뭐 합산을 해가지고 저희가 네. 추산하기는 좀 아직 왜냐하면은 지금 계속 문의 중인데요. 네. 수백 명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금액을 합치면은 뭐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뭐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뭐 수억 원 이상 피해를 보신 분들도 계신데 그 유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적인 유형에 따라서 피해 보신 분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지금 합산을 해서 뭐 얼마 정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뭐 굉장히 큰 금액이다, 규모가 크다라고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 수천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 정도까지는 제가 뭐 채팅방에서는 이제 쿠폰 정도 주고 끝날 것 같다고. 예. 설마 그 정도에 끝날까요? 뭐 이 사람들 얘기 그렇게 5조에서 하네요. 예. 반토막이 났으니까 상당히 조 단위의 피해가 난 경우죠. 대단한 건데요. 하지만 모두 다 소송에 지금 참여한 건 아니니까. 교수님은 빗썸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 같나요? 빗썸이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는 가장 큰 거래 규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소위 이제 그 코스닥 그 거래 규모 조 단위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로 빗썸이 그 회사가 끝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좀 더 그 1등 기업으로 계속해서 가고자 한다면은 제가 빗썸 입장이라 그러면은 좀 더 근본적인 소비자 보호 방안을 내놓는 것이 소비자들이 빗썸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 기업 이미지를 갖다가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고 빗썸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줘가지고 빗썸과는 거래해도 만에 하나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나에 대한 그 피해 보상이라든가 보호는 적정 수준에서 충분히 해주는구나. 그런 그 기업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빗썸의 어떤 그런 내부 인물이라면은 좀 더 적극적인 그 어떤 근본적인 어떤 그 보호 장치라든가 해결 방안을 내놓는 것이 기업 경영 전략 차원에서도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뭐 자동차 업체에서도 예전에 자체적으로 검진 결과 조금 문제가 있었다 해서 리콜을 했어요. 피해자들이 먼저 이렇게 팍 고쳐주세요 하기 전에. 그러면서 기업적인 신뢰도가 점점 올라가면서도 좋은 결과가 일어났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좀 그런 좋은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도 이제 뭔가 좀 우리 그 빗썸이라는 기업이 먼저 좀 선행을 좀 보여주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면 이렇게 피해자들이 이 정도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가만히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번 사태가 암호화폐 그 거래소 서버 관리에 대한 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번에 뭐 6조 가량 12일에 6조 가량이 몰려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뭐 앞으로 16조, 26조 뭐 몰리지 말란 법도 없고요. 이제 예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라면 이거는 뭐 인재죠, 인재. 예, 인재를 계속 키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함께 좀 고려를 해서 마련해야 되지 않나. 홈페이지 같은 거 가입할 때 보면요. 그쵸. 약관 동의를 안 하면 가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읽기 사실은 귀찮아요. 그래놓고 약관 동의를 안 하면 또 가입이 안 되는데 또 막상 해소하면 또 문제 제기를 되면 그거 가지고 또 문제 제기를 한다 이거죠. 참 그것도 참 약관 동의 관련된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웃긴 건데요. 어떻게 보면 그러게요. 반강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약관 부분은 그 뭐 약관 크게 이렇게 적용 안 되지 않는다는 거. 예. 아니 기본적으로는 구속이 돼요. 법적으로 아.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에 대한 어떤 합의라고 보기 때문에 계약의 구속을 받겠다, 법적 효력을 네. 받겠다라는 의사 표시로 간주가 되고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그 약관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부동 문자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서는 뭐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죠. 동의하고 그렇죠. 뭐 사인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뭔가 그 불합리한 점들을 좀 구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계약 당사자도 또 대부분 대기업과 어떤 일반 그 일들 간에 체결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부분들은 좀 일부 무효로 처리를 해서 불공정하다면 그렇게 이제 법원에서도 해석을 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 차분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지금 빗선 서버다운 사태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에서 네. 바라보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또 투자자의 시각에서는 또 어떨지 입장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아 예. 그 투자자들은 아무 힘이 없다라는 생각도 하잖아요. 투자했는데 내 돈 잃어버리면 그걸로 그만인가? 어디 가서 항의해야 되나? 그런 얘기를 하는데 빗썸에게 항의하는 것은 또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시작점이 되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번 계기로 이제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사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금융당국에서는 자신의 영역이 아니다고 이제 선을 그어놓고 빗썸과 투자가 사이에서 해결하라고 이제 좀 그 관망하는 자세인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보다 더 큰 사건이나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는 금융당국에서는 소위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 제가 영어 문화권에 사용되는 조언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어에서 모르는 무슨 말이 있냐면 better late than never.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늦더라도 하는 게 낫다. 뭐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 금융당국은 이번 빗썸 소송 사태를 남의 일로 알고 관망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그러게요. 이 제반 법령과 인프라 구축에 발빠르게 대응한다면은 소비자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이 근본적인 행보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암호화폐 소비자도, 암호화폐 기업도, 그리고 암호화폐 산업도 모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호하고 지원하고 또 필요하다면은 그 규제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의 힘을 그 키우는 그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모습을 금융당국이 보여줄 때 빗썸도 발맞춰서 또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소비자들도 마음의 안도감을 가지고서 손해가 났지만 그 손해를 최소화하거나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행보가 벌어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투자자들도 그런 변화를 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럼요.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럼요. 네, 저희가 이제 또 마칠 시간이 벌써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데 금방이네요.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글쎄요, 뭐 거래소를 만약에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소를 뭐 일종의 한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뭐 지금 배를 가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한다면 뭐 스트레스 받아서 뭐 계속 알을 낳겠습니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앞으로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재발을 방지하는 노력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현실을 고려한 법원의 전향적인 판단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뭐. 마칠까 합니다. 제 말씀. Better late than never 멋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버엔딩 스토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와, 네. 좋습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산업은 스스로 발전합니다. 스스로 진화합니다. 그것을 누구의 탓으로 삼기보다는 투자가든 기업이든 또 정부든지 간에 스스로 자생력 있게
각자의 어떤 그런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서로를 보호해주는 어떤 그런 그 상호 보완적인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은 이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서로에게 어떤 그런 그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될 것이고 책임감 있는 투자, 책임감 있는 기업 운영이 아마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번 사태가 아무래도 암호화폐 역사를 한 획을 긋는 그런 재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 계기로 인해서 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럼 다 같이 코인 넘버 원 외치면서 마칠까요? 네. 코인 넘버 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